네, 요즘 코스닥 시장의 주가 상승과 함께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이 가운데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최근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을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있죠.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코스닥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요즘에 또 제가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얼마 만에 보는 거죠? 굉장히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스닥 그렇죠. 시장에 네네. 정말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일단은 그 반도체 패키징 그 테스트 관련 업체인 그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그 하나마이크론 대표가 뭐 이제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이제 8년째 좀 이어오고 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담보대출. 네네. 자, 오늘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그리고 트레이스라는 기업, 네네. 이 두 개의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네. 기업 소개라기보다는 그렇죠. 현재 최근의 이슈들. 네, 최근의 이슈들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마이크론의 대표이사가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네네. 소식이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지난 9일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네. 그 이제 최 대표라고 불리는 이제 그 최창호 대표이사 분이 이제 119만 주를 그 대신증권에 그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이 있었지만 그 최 대표 보유 주식 545만 주 중에 한 24% 이게 되는데 전체 지분에서 봤을 때 네. 그 중에서 한 21% 수준이 이제 주식담보대출로 지금 묶여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맡기고 그에 맞는 이제 금액을 얻는 것인데, 대출받는 거죠. 네, 물론 네. 뭐 그게 또 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이제 너무 뭐 또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하게 되면 또 반대 매매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이 최대주주의 어떤 지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주식담보대출이 좀 대표 같은 경우 좀 많으면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또 그 9일날 이제 기준 종가인 그 1,900원을 봤을 때 한 담보 제공 규모는 한 130억 원 정도니까요. 또 그렇게 적은 또 규모는 또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 대표가 네네네.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최창호 대표이사. 최창호 대표. 네네. 최창호 대표가 계속 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게 네네. 혹시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그 최창호 대표이사가 네.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네. 사실 회사의 뭐 재무도 사실 좋지 않았지만 네. 사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의 지분을 맡기고 개인이 얻는 채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채무가 아니라요? 그렇죠. 네. 회사와는 약간 별개의 개념이긴 한데 이 문제는 이 최창호 대표이사가 제가 이제 공시를 파악을 해본 결과 네. 2006년 8월부터 거의 주식담보를 해왔으니까 아, 거의 뭐 8년 6개월째 지금 네. 주식담보를 왜 하고 그랬을까요? 집 있는 샀나? 거거든요. 차 뭐 샀나? 예전에 어떤 또 제가 공시를 분석했던 네. 분은 또 집을 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대표분이 워낙 또 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 네. 뭐 집 한 채 없어서 이렇게 또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집을 샀다는 얘기가 자기에게 있었는데 주는 선물이 될 수도 네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최창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일단 2006년부터 해왔지만 뭐 네. 대우증권이라든지 뭐 지금 한국증권금융이라든지 대신증권이라든지 계속 주담대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늘리기를 반복하면서 유지해왔는데 네. 회사 측에 물어보기로는 이것이 이제 그 최창호 대표이사가 신주 인수권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인수를 할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 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나중에 발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발행가에 맞는 그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이제 뭐 개인적인 채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좀 언제 갚을지는 사실 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이 BW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BW 발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이죠. 이제는 그 3호 이제 분리형
BW라고 하는 불리는 그게 이제 폐지가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3호로 채권도 있고 신주인수권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최대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분들이 이걸 좀 악용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하기 위한 조금 이렇게 악용을 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네. 좀 이제 폐지가 됐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폐지되기 전에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몰림이 많아가지고 네. 그 당시에 뭐 코스닥 기업들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이 3호형 BW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한 1년이나 2년쯤 되면 이제 사채가 이제 만료가 되고 신주인 수권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 그 기간이 네.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 좀 많아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행사를 이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돈이 좀 필요하다. 그 규모랑 네네. 대출받은 규모랑을 비교해 보면 신빙성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정확한 규모를 이제 규모가 좀 보다, 나오지. 예, 네. 규모는 사실 제가 다 계산을 해본 건 아니지만, 네.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이제 뭐 전문가 몇 분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네. 하는 결과로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게 계속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상 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만일에 이렇게 주식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신주인수권을 막기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조금 짐작이 되지만 뭐 8년째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최 대표 외에도 뭐 가족분들 중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신주인수권이 다다라고 좀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 마이크론의 최대 주주가 네네. 이 또 사모펀드라고 해요. 네네네. HNQ. 네네. 사실 사모펀드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네. 이쪽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최창호 대표이사 네. 본이 이제 일대 주주이긴 하지만 그 이제 그 HNQ 사모투자회사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2대 주주로 지금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최 대표의 주담대 부분, 그러니까 전체 본인이 보유한 지분에서 주담대를 빼고 나면 네. 한 426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 HNQ 2대 주주와 한 2만 주 차이로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들 예측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2대 주주가 다른 뭐 투자회사던가 아니면 사모 투자회사면 만약에 이렇게 주담대로 통해서 약간 대주주의 지분이 불안정해진다고 네. 하면 이 2대 주주가 경영권을 조금 이렇게 진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네. 조금 뭐 얘기도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그 당시에 2011년도에 그 HNQ 그 아시아 퍼시픽 코리아의 그 HNQ 제2호 사모투자 전문회사가 그 하나마이크론 지분을 그 한 423만 주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투자 목적이다라고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HNQ가 그 2011년도에 그 하나마이크론의 주식을 살 때 주당 가격이 네. 13,024원입니다. 이때 그 35만 주 정도를 신주로 받았고,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78만 주 정도를 이제 워런트를 행사를 했는데, 네. 이 워런트 행사 가격과 그리고 신주 받았을 때 가격을 이제 같이 곱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HNQ의 하나마이크론 보유 단가는 한 11,2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요? 문제는 지금 종가, 그러니까 지난 11일 종가,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보면 2011년 이후 거의 한 3년 정도 네. 그 하나마이크론의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좀 더 오르게 되면 조금 엑시트, 소위 말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좀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최근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직접 짚어봤던 게 NC소프트와 넥슨의 경영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넥슨이 NC소프트의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 투자 금액보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일 텐데 HNQ는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하나 마이크론의 어떤 경영에 손을 대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 봐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그 공시사항에 보면은 지금 그 HNQ의 그 코리아 부장, 그 이민훈 부장이 네. 그 하나마이크론 비상근 등기 임원이자 사회이사로 지금 있거든요. 이 그거 정도이지 특별히 이제 경영권에 관여는 없다라고 일단 회사 측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주가가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고 네. 그 당시 이제 살 때의 주가보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HNQ가 최근에 조금 하나마이크론 외에도 에스콰이어가 이제 투자했던 에스콰이어가 이제 법정 관리를 당하면서 네. 그 관련했던 그 임직원들이 그 투자 포트폴리오 실패로 월급이 차압을 당하기도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순환을 좀 겪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HNQ 제2호 그 사모투자 회사가 네. 하나마이크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 외에도 다른 회사에 투자했던 에스콰이어나 이런 곳이도 뭐 투자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실패를 좀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마이크론이 빨리 주가가 좀 오르면 이 빨리 좀 엑시트를 하기 위한 약간 좀 뭔가 이 절차를 밟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네. 만약에 HNQ가 그 지분을 팔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는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당시에 그 하나마이크론 측이 얘기하기로는 HNQ가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장기적으로 네.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지만 네. 2011년 이후 벌써 지금 3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HNQ도 그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회수를 해야 될 뭐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께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실적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011년과 2012년에는 그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좀 불황이라서 굉장히 그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해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한 192억 원으로 이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또 주가도 그에 맞춰서 지난해 10월 이후 거의 이제 45% 상승하는 등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어떤 지분 불확실성과 그리고 실적은 조금 분리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이 338억 원으로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좀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졌지만 그 실적이 좋아진 만큼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2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HNQ가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네네. 하나마이크론의 아주 강한 지금의 최대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좀 분위기를 돌려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네. 트레이스라는 기업은 조금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어때요? 그렇죠. 사실상 네. 이제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뭐 요즘에 제가 이제 코스닥을 좀 이제 분석을 하는 기업들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조금 제가 안 좋은 기업들을 많이 찾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스도 역시 물론 뭐 실적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지문인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좋긴 한데 그 CB라고 그러죠. 전환사채요. 그 BW 신주인수권이 역시 행사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좀 물량 부담 우려가 있다. 예, 이런 조금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환사채 행사가 늘었다는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은 지난 6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 청구권이 이제 38만 주가 이제 행사가 됐는데 그 지난 7월 발행한 이제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중 일부입니다. 네. 이 이제 남은 잔액이 한 4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추가 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한 216만 주. 그러니까 전체 주식의 한 7.2% 수준이니까 작은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에 계속해서 그 12 행사가 한 33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환가액을 다 보시면 한 2,245원으로 지금 주가가 높아지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발행이 이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구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245원에 샀던 이 전환사채를 지금 뭐 3,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환사채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사채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맞습니다. 그 전환사채도 사실 그 아까 130억 원 규모뿐만 아니라 20억 원 규모의 그 3호 전환사채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신주인수권, 이제 워런티 행사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일단은 지난 1월에 한 45만 주가 발행이 됐는데 이거는 100억 원의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 중에 일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워런티 행사 그 워런트 가능한 주식이 한 451만 주. 그리고 또 23회 BW에 245만 주.
그리고 28회에 30만 주. 네.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서 전환사채랑 남은 전환사채랑 네. 신주인수권을 다 더해봤더니 네. 거의 얼추 1,000만 주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난 10월 말 주가가 한 1,800원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스 역시 그래서 추가 행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네요. 물량 부담 우려가 있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물량 부담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과 트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레이스가 지문 인식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적도 좀 뒤따라와 줬나요? 조금 이제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될 점이 뭐냐면 네. 지문인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이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트레이스가 이제 기술을 만들어내고는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실적으로는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됐거든요. 아. 물론 이제 지난해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지금 나온 수준이니까 네. 보면은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50억 원 적자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년째 지금 적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지문식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이제 변할지 안 변할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 핵심 기술 개발에 한 5년간 1,000억 원을 하겠다,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스 관계자들도 이제 올해 중후반에 어떠한 조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좀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기업들의 딜레마일 것 같아요.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금액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금액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이 기술이 실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에는 또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됐건 실적이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어떤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왜 그런가요? 일단은 그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이 전에도 여러 가지 코스닥 기업들 네.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주주들이 그 어떤 기사라든지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특히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문인식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정적인 열기를 띠고 계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 주주분들도 모든 그 이런 물량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뭐 모든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네. 그게 이제 투자이지 만일에 본인이 이제 이 지문식 기술이 향후에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것만 만일에 거기에만 점을 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약간 이거 투자보다 투기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렇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금융상품에도 이제 불안전 판매가 있듯이 이런 뭐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모든 공시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하실 때는 다 살펴보고 아는 한에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투기에 가깝다. 그래서 그 뭐 트레이스 주주분들을 비롯해 이제 많은 주주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악재와 호재를 같이 좀 비교해 놓고 살펴보시기를 조금 권유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변에서 권유해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주가 손실을 나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그런 그렇습니다.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기업에 대한 공부 꼭 하시고 실적은 어떤지 거기다 미래 성장성이 어떤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저희 다 같이 기원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